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구를 벗어나 우주 탐사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과 러시아로 시작된 우주 탐사 경쟁은 현재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하여 우주 탐사에 대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에 대한 열망은 국가 외에도 민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는 이미 화물 우주선을 국제 우주 정거장에 보냈고 유인 우주선 왕복도 이뤄냈는데요. 이렇게 민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매번 보여줬기에 우주 탐사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게 바라본다면 인류가 우주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때문에 우주와 관련한 미스터리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우주의 미스터리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미스터리가 있을까요?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17년 10월 천문학자 로버트 웨릭이 오umuamura라고 불리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길이 1km, 너비 167m로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태양의 중력으로 묶여있지 않아 태양계 외부에서 진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문학자들은 이 물체가 얼마나 오랜 기간 우주를 떠돌았는지 추정조차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최초 학자들은 이 물체를 소행성, 외계 우주 탐사선이라고도 봤는데요. 현재는 이를 혜성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다만 혜성은 빛의 4%를 반사하지만 이 물체는 2배 이상의 빛을 반사해서 혜성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이 물체는 태양계 외부로 나간 상황이라 이제는 이 물체의 정체에 대해 논쟁과 추정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여러 유형의 중성자별을 관찰하고 있는데 그중 펄사는 일반 중성자 별들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름은 약 수십 킬로미터 정도로 매우 작으나 질량은 태양의 배 이상인데다가 매우 빠른 자전 속도를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자전 속도는 매우 강한 자기장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나사는 스위프트 J18118.0-1607이라는 생성된 지 240년 정도인 매우 어린 펄사를 발견했는데요. 이 펄사는 1.36초마다 자전을 완료하고 25km의 지름임에도 질량은 태양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펄사의 자기장은 일반 중성자별보다 최대 1000배,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자석과 비교해서는 1억 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펄사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천문학자인 타베타 보야즈는 테비스타라고 불리는 KIC 846285라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테비스타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것을 관측했는데요. 최종적으로 테비스타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22개월간 테비스타가 4번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대 밝기 대비 22% 정도 어두워졌는데요. 이를 보고 외계 생명체나 외계 문명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테비스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불규칙하고 비정상적인 먼지 고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보통의 별이 죽은 뒤에 형성된 물체인데 대개 20km 정도의 지름이나 질량은 태양과 비슷해 밀도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중성자별은 일반적으로 전파 또는 X선 등의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2018년 9월 신기한 중성자별을 관측했습니다. 지구에서 800광년 정도 떨어진 곳의 중성자별에서 긴 파장의 적외선 광선을 발견한 것입니다. 중성자별 주변의 먼지로 이뤄진 디스크가 적외선 광선을 생성해 방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은 하지만 아직도 궁극적인 원인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주를 일반 물질이 4.9%, 나머지 95.1% 중 암흑물질이 26.8%를 차지한다고 하면 나머지 68.3%는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암흑 에너지로 추정되는 이 68.3%의 정체가 청력을 일으켜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에 밀어내는 청력이 없다면 물질들의 중력으로 인해 우주는 오히려 수축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면 이 암흑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양자 입자들의 충돌에서 생성되었다고도 보는 견해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운은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한 성운이 있습니다. 23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붉은 직사각형 성운인데요. 이 성운의 모양은 원뿔 같기도 하고 사각형 같기도 한데 두 별의 충격파가 둘러싼 먼지 고리에 부딪혀서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운은 붉은색으로 빛나는 확장적색 방출이라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만 일부의 학자들은 강렬한 자외선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수는 나선 모양이고 다른 은하들은 타원형의 럭비공 모양인데요. 그렇지만 호그의 물체는 고리 은하 천체 형태입니다. 은하의 중심부는 노란색을 띠고 있고 나머지 푸른색의 별들은 밭갓고리 형태로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미스터리한 것은 중심부와 밭갓고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은하는 현재까지 호그의 물체가 유일한데요. 학자들은 작은 은하가 큰 원반 모양의 은하를 통과해서 생긴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지만 실제로 통과했다고 추정되는 작은 은하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671년 조반니 도메니코 카시니가 발견한 이아페투스는 토성을 공전하고 있는 위성인데요. 이아페투스는 지구의 달처럼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은데 태양계의 천체 중에서 밝기 변화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아페투스가 미스터리한 것은 생김새 때문입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오가 전송한 사진을 보면 이아페투스의 모습은 일반 위성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데요. 한쪽의 일부 부분만 어두운 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이것이 위성의 한쪽 면에 먼지 같은 어두운 물질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답은 아직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호두처럼 불쑥 튀어나온 부분도 이아페투스에 존재하는데 너무 인위적인 형태여서 미스터리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블랙홀은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초속 30km의 속도인 빛도 블랙홀 근처에서는 빨려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보통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블랙홀은 빛을 빨아들이기에 우리는 블랙홀의 활동을 제대로 보기도 힘듭니다. 우리 은하계에 블랙홀은 1억 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크기는 작은 것부터 태양 크기를 넘어서는 등 매우 다양한데요. 확실한 것은 블랙홀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티끌만큼 찌그러질지 다른 우주로 이동할지 상상조차 힘드네요. 패스트 라디오 버스트의 FRB는 수십 년간 우주 미스터리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인데요. FRB는 1000분의 1초에 해당하는 순간에 전파가 발생해 사라지는데 어디서 이런 전파가 오고 또 왜 이 전파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측으로는 중성자별의 충돌, 외계 문명의 신호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명쾌한 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2020년 초 16일 주기로 전파가 반복되는 FRB를 천문학자들이 최초로 발견했는데 4일간 FRB가 발생하고 12일간 잠잠해지는 패턴이었습니다. 이는 FRB의 주기성을 처음으로 찾은 성과인데 이러한 것이 미스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식스쿨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당사자들을 제외한 제3자가 알아서는 안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직접 만나 귀에 대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고받은 정보에 대한 보완은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방을 책임지는 군 관련 기관이나 군인들뿐만 아니라 큰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심지어 집안 내 가족들 간의 대화까지 다양하게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인류는 암호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역사 속에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는 인류가 해독했을 수도 있고 아직도 해독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미스터리하고 비밀스러운 암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암호는 무엇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1948년 호주의 서머트파크 해변에서 경찰이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단서가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 후 우연히 시신의 바지 허리띠 부근에 작은 주머니가 있음을 파악했고 주머니에서는 탐함슈드라는 단어가 적힌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사건 발생 8개월 후 탐함슈드가 현장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있던 루바이아트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 일부라는 것이 확인됐고 책은 면밀히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책에 암호처럼 적힌 글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호주의 암호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해독을 시도했는데 해독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암호 해독에 실패하면서 신원, 사인 등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중앙정보국 CIA 본부 안뜰에는 1988년 제작되어 1990년에 세워진 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크립토스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구리 재질로 높이 3m의 S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품에는 암호화된 865자의 알파벳 4개의 물음표가 4구절로 나뉘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된 이후 이 작품은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독하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4구절 중 3구절의 해독이 이루어졌지만 한 구절은 아직 해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의 해독을 위해 힌트까지 주어졌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1999년 리키 매코믹은 미국 미주리주 옥수수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최초에는 타살로 보지 않았지만 그의 주머니에서 2개의 메시지가 적힌 종이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허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2개의 메시지 모두 암호화되어 있던 것입니다. 리키 매코믹의 가족들도 동원됐지만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FBI의 전문가들은 이를 해독해야 리키 매코믹의 사건 당시 행방을 파악할 수 있고 사건도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FBI는 이 메모를 대중에게 공개해 해독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선에 투입된 제1차 세계대전의 미군은 주로 전화를 통해 메시지 암호를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메시지 전달은 독일군에 의해 도청됐고 독일군은 미군의 암호를 해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선에 있었던 미군 장교는 우연히 2명의 인디언들이 미국 남부의 촉토족들이 쓰는 언어인 촉토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헌데 같은 미국인이었음에도 촉토어를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착안해 미군은 촉토어를 사용해 암호를 만들어 테스트를 진행했고 예상대로 독일군은 이를 전혀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이 미국 원주민의 촉토어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어가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를 촉토어가 한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독일군 입장에서는 해독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평소 암호에 관심이 많았던 영국의 작곡가인 에드워드 엘간은 1897년 친구의 딸인 도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바로 도라벨라 암호입니다. 도라벨라 암호는 아직도 해독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암호 해독에 암호문 분량이 의미 없는 건 당연하지만 도라벨라 암호는 87자의 문자로 작성된 3줄 분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87자의 문자는 24개의 기호로 구성됐는데 대체로 숫자 3과 비슷한 형태의 문자가 방향을 바꿔가며 적혀 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그 뜻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독하기 위한 대회도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독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패한 채로 남아있는 풀리지 못한 암호입니다. 1822년 토마스 빌이라는 사람은 로버트 모리스라는 여관 주인에게 상자 하나를 맡겼습니다. 이후 빌은 모리스에게 상자 안에는 문서가 들어있고 10년 내에 이를 해독할 수 있는 단서를 보낼 것이며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이를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허나 10년이 지나도 단서는 오지 않았고 모리스는 23년이 지난 1845년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암호화된 숫자가 빽빽히 적힌 3개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리스는 이 암호화된 숫자를 해독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를 지인에게 건넸습니다. 20년 뒤 지인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토대로 이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3개의 메시지 중 하나만 해독된 것인데 숨겨놓은 보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허나 나머지 2개의 메시지는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력으로 해독이 불가능하자 1885년 책자를 발간해 이를 대중에게 공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해독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2개의 메시지는 해독되지 못한 상태고 이에 우리 돈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보물들도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후의 유럽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필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암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1586년에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블레드 드 비제네르가 고안한 암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제네르 암호보다 이른 1553년에 벨라소 암호가 발표되었기에 암호 개념으로만 본다면 엄밀히 말해 최초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제네르 암호로 알려져 있는 이 암호 체계는 기존의 암호들과는 달랐습니다. 비제네르 암호 이전의 암호 체계는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파악되면 이후에 어떤 암호이든 간에 풀려버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암호 해독 원리만 파악되면 어떤 메시지든 간에 그 원리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제네르 암호는 이러한 단점을 해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암호 체계에 암호를 주고받은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키값을 더한 형태입니다. 키값의 변화에 따라 암호 체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EAT라는 암호가 있고 각 글자의 암호 키를 가령 DOG라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독됩니다. 가로줄에서 암호키 D에 해당하는 E를 찾으면 세로줄 B와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암호키 O에 해당하는 A를 찾으면 세로줄에서는 M이 연결되고 끝으로 암호키 G를 찾아서 암호 T를 연결한다면 세로줄에서는 N이 나옵니다. 따라서 EAT의 암호는 BMN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586년에 발표된 비제네르 암호는 1863년이 되어서야 해독되었을 정도로 당시에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1912년 서적 판매상인 윌프리드 마이클 보이니치는 이탈리아 예수회에서 수십 권의 책을 구입했는데 이때 그의 이름을 딴 보이니치 사본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수회에서 그가 구입한 보이니치 사본은 240페이지 분량으로 필사 형태로 작성됐습니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식물 도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식물이 그려져 있었고 천문학과 관련된 것들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용된 언어들도 일정한 규칙하에 작성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만든 언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9년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으로 보이니치 사본의 제작 시기를 확인했는데 1404년에서 1438년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보이니치 사본의 해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암호 해독에 열풍이 불었던 세계대전 당시 많은 암호 전문가들이 보이니치 사본을 해독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든 것이 추측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학자들의 시도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보이니치 사본의 신비감만 더욱 커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세계 3대 암호 중 하나로 꼽히는 로온치 사본은 448페이지의 분량이지만 아직 한 페이지도 명확하게 해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온치 사본의 해독 시도는 18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헝가리 백작이었던 구스타프 바티아니가 그해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에 이를 기증하면서 존재가 알려진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이를 해독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활발한 연구의 결과는 언어에 대한 가설만 쏟아냈습니다. 고대 헝가리어라는 가설, 수메르어라는 가설, 힌두어라는 가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로온치 사본에는 87개의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확인된 것 중 하나는 1530년대에 베네치아 종이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인데 이마저도 작성 시기와는 무관해 로온치 사본의 제작 시기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1908년 7월 3일 이탈리아의 고고학자인 루이지 페르니에는 그리스 크레타 섬의 미노아 궁전에서 검은 재로 뒤덮인 점토로 된 원반을 발견했습니다. 지름 15cm, 두께 1cm의 작은 크기인 이것을 현재 우리는 파이스토스 원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초 파이스토스 원반은 단순히 그림을 그려넣은 점토를 구워 만든 원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선형으로 새겨진 다양한 상형 문자는 파이스토스 원반의 역사적 가치를 말해줍니다. 실제 파이스토스 원반에는 45종의 상형 문자 242개가 등장하는데 각각의 상형 문자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상형 문자는 일정한 틀로 눌러 찍어낸 뒤 구운 것이라 지금으로 보면 인쇄 형태로 이루어진 것인데 인쇄술이 사용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헌데 파이스토스 원반이 기원전 1850년에서 기원전 16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인쇄술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일 것입니다.
아쉽게도 파이스토스 원반은 아직 해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지만 이를 비교해 교차 해독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추측으로만 시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현재 지도는 항공사진, 위성이미지, 원격 탐사를 활용해 제작되어 내륙지형, 해안선, 건물, 도로 등이 매우 정밀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지도는 기존의 2차원적인 지도를 효율적인 매핑 작업을 거쳐 3차원적인 지도로 탈바꿈해 놀라울 정도의 입체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근래 일로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는 기원전 9세기의 바빌로니아 지도입니다. 점토로 만들어진 세계 지도라고 하지만 이는 지금과는 다른 개념의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지도는 이후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과거부터 전해져 온 지리적 정보, 상인이나 탐험가로부터 확인된 설명 등에 의존해 제작되기도 했고, 나침반, 망원경, 육본이가 발명되고 메르카토르 도법 등이 발표되면서 지도는 점점 정확해졌습니다. 헌데 미스터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제작되었을 지도 위의 섬 중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왜곡이나 단순 오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아틀란티스였을까요? 직접 목격하고 상륙까지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현실에는 없는 터라 더욱 궁금해집니다. 지도상에 어떠한 섬들이 그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탐험가인 로버트 피어리는 1907년 캐나다의 앨리스 미어 섬 북서쪽에서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땅을 자신의 탐험 후원자였던 조지 크로코의 이름을 따 크로코랜드라고 불렀습니다. 로버트 피어리의 이러한 주장에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고 급기야 도널드 박스터 맥밀런의 주도하에 크로코랜드 탐험대가 구성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크로코랜드를 확인하고 그곳의 지질부터 역사까지 조사하는 목적을 갖고 1913년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탐험대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좌초되어 수개월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내막이 밝혀졌는데 이는 로버트 피어리가 북극 탐험의 자금 마련을 위해 거짓으로 지어낸 허구였습니다. 때문에 1913년까지 지도에는 크로코랜드가 지도상에 표기되었었고 발견되지 못했던 때에도 크로코랜드는 한동안 북극의 아틀란티스라고 지칭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캘리포니아는 미국 본토의 반도로 잘 알려졌지만 한때는 섬으로 인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래전이라고도 볼 수 없는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다양한 지도에 캘리포니아가 섬으로 표기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1533년 코르테스가 파견한 탐험대가 캘리포니아를 발견한 후 스페인에 보고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후 제차 탐험대가 보내졌고 최초 캘리포니아가 반도로 인식되는 듯 했지만 결정적으로 1592년 탐험을 통해 캘리포니아가 섬이라는 주장이 펼쳐졌고 이후 이러한 주장은 더욱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이러한 탐험가들의 주장은 지도 제작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의 100년간 지도에서 캘리포니아가 섬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섬이 지도에 표기된 꼴인데 이와 반대로 지도 제작자였던 프란시스코 키노와 같은 인물들은 캘리포니아가 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예수의 선교사 탐험가들은 1774년부터 1776년까지 해안가를 직접 확인했고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는 섬이 아닌 반도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프리스랜드는 1558년 제노 지도에 표기되면서 등장했습니다. 이는 1558년 베네치아의 니콜로 제노의 주장으로 시작된 것인데 그는 자신의 조상인 제노 형제가 1390년 북대서양과 북극을 항해하면서 프리스랜드를 발견했고 이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자신이 확인했다는 근거였습니다. 제노 지도상의 프리스랜드는 아이슬란드 남쪽에 위치한 독립된 섬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제노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도에서 프리스랜드가 표기됐는데 당시의 지도 제작 방법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100년 이상 프리스랜드는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허나 이후 탐험가들의 활발한 탐험은 프리스랜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 섬은 지도에서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만 20세기에 들어서서도 프리스랜드가 실제 존재했다며 신대륙 발견은 스페인이 아니라 이탈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버스 아일랜드는 북대서양의 아일랜드와 프리스랜드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1578년 버스 아일랜드를 발견했다는 목격담으로 버스 아일랜드는 대중 앞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1671년에도 섬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버스 아일랜드는 지도상에 당당히 표기됐습니다. 때문에 18세기에 제작된 지도에도 버스 아일랜드는 존재했습니다.
허나 여러 탐험대가 버스 아일랜드를 찾아 나섰음에도 버스 아일랜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745년의 탐험대는 버스 아일랜드가 해수면 위가 아닌 수심 얕은 곳에 존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섬이 존재했다는 것일까요? 1818년 존 노스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북극 원정을 통해 버스 아일랜드를 찾아 나섰는데 수심 330m까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버스 아일랜드는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512년 대수도 원장이었던 세인트 브렌던은 일행과 함께 북아프리카 서쪽으로 추정되는 곳을 항해하는 동안 섬을 발견했고 발견한 섬을 세인트 브렌던 섬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들은 세인트 브렌던 섬에 상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데 15세기에 세인트 브렌던 섬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세인트 브렌던 섬은 다시 대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도에는 세인트 브렌던 섬이 표기되기 시작했고 이는 18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허나 18세기에 세인트 브렌던 섬이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탐험대가 보내졌지만 지도와는 달리 섬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세인트 브렌던 섬은 점점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고 지도에서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학자들은 세인트 브렌던 섬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곳의 해저 화산이 그 근거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님노드 제도는 1828년 케이프온을 항해하던 님노드라는 선박의 선장이 발견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발견된 제도의 위치는 뉴질랜드보다 남쪽인 남태평양과 남극해 부근의 에메랄드 섬과 더티 섬 사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1831년 존 비스코가 제도를 탐험하기 위해 나선 것을 시작으로 1909년 존 킹 데이비스는 남극 부근까지 항해하며 제도를 찾았고 1930년에는 노르웨이의 라스 크리스텐센도 제도를 수색했습니다. 허나 님노드 제도가 발견됐다는 곳은 바다만 있을 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1828년 선장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툴레는 스코틀랜드 해안에 위치한 섬으로 지도상에 묘사된 곳입니다. 이는 기원전 330에서 3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그리스 탐험가였던 피테아스가 여행을 하다 툴레를 발견해 처음으로 알린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피테아스는 툴레를 바다가 얼어붙고 해가 지지 않는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후 1세기 중반 로마의 지리학자였던 폼포니우스의 지도부터 이후 다양한 지도에 툴레는 표기되었고 더 나아가 고대부터 현대의 각종 문학 등 예술작품에도 툴레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중들이 툴레를 존재하는 섬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실제 툴레가 존재했을까요? 현대의 지리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툴레가 스코틀랜드의 시틀랜드일 것이라는 것부터 노르웨이의 스몰라 섬이라는 등의 주장이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베르메하는 멕시코만이 위치한 섬으로 지도상에 표기되었습니다. 이는 16세기 지도부터 1921년 멕시코 정부의 지도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곳인데 구체적인 위치는 유카탄 반도 북쪽이었습니다. 과거 스페인 탐험가들은 항상 베르미아를 표기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의 존재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 들어 이 섬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음모론이 존재하는데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멕시코만 석유의 확보 목적으로 미국이 해안 경계선을 확대하기 위해 섬을 날려버렸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멕시코 정부도 해안 경계선을 확대하기 위해 1997년 전까지 이곳을 수색했는데 결국 발견하지 못했고 그해 미국과 해안 경계와 관련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09년의 새로운 조사에서는 단순히 잘못된 표기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럼에도 섬이 분명 존재하고 다른 곳에 있을 뿐이라는 주장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이 브라질은 안젤리노 둘커트의 해도에서 1325년 등장한 섬입니다. 지도상에서 하이 브라질은 아일랜드 서쪽에 대서양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이 브라질은 1436년 베네치아 지도를 비롯해 1562년 디에고 구티에레즈의 지도, 1570년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의 지도 등 다양한 지도에서 수세기 동안 존재했습니다. 이를 지칭하는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기도 했는데 아일랜드 신화에는 하이 브라질이 7년 중 단 하루만 안개가 걷혀있고 나머지는 안개에 쌓여있는 섬으로 묘사됐습니다. 하이 브라질이 오랜 기간 지도에 표기되자 급기야 실제 섬이 존재하는지를 놓고 많은 탐험가들이 탐험했지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하이 브라질은 1800년대 후반까지 지도상에 등장했는데 이는 실제 존재했기 때문에 표기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1870년 아일랜드 지질학회 논문에서는 하이 브라질이 아일랜드로부터 서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산호초인 포큐파인 뱅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곳이 과거 침몰한 하이 브라질의 남은 유적지라는 것입니다. 714년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주교들이 대서양으로 항해했는데 이때 안틸리아를 발견했고 이곳에 7개의 도시를 세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후 전설은 계속 이어졌고 그러다 15세기부터 지도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안틸리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1424년 피지가노의 지도가 안틸리아를 표기한 것인데 이를 계기로 1435년 베카리오의 지도, 1436년 비앙코의 지도 등 15세기의 많은 지도에 안틸리아가 등장했습니다. 지도상에는 포르투갈 크기의 지형이 섬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슷한 형태로 묘사됐습니다. 그렇지만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안틸리아는 지도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는 많은 탐험가들이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가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안틸리아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정말 안틸리아를 봤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섬을 착각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미국의 49번째 주인 171만 8,0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알래스카는 한국보다 17배 이상 클 정도로 광활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6,168m의 데날리를 비롯해 상위 10개의 높은 산을 꼽자면 캘리포니아의 휘트니 산이 4,421m로 겨우 11위에 포함됐을 만큼 상위 10개의 산 모두 알래스카의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동굴, 크레바스 등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라 알래스카는 그야말로 미제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매년 풀리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곳은 버뮤다 삼각지대만큼이나 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하는데 1988년 이래로 16,000명 이상이 실종되었을 정도로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이를 두고 알래스카 삼각지대는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에너지의 흐름이 특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알래스카 삼각지대에서 벌어졌던 괴기한 미스터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8월 17일 프랭크 미나노는 알래스카 삼각지대 내의 페어뱅크스로부터 약 96km 떨어진 곳에서 실종됐습니다.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알래스카 지역의 문화, 사냥, 전통 등을 교육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허나 대대적인 수색 작업으로도 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다만 알래스카 경찰당국은 그가 실종 당일 인근 오두막에 방문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행방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실종 패턴은 그동안 알래스카 삼각지대에서만 수천 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흔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탐험가인 나오미 우에무라는 단독으로 북극점에 도달한 최초의 인물이고 또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알래스카의 데날리를 1970년 8월 혼자 등정해 최초로 정상에 오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984년 그는 겨울에 데날리를 혼자 등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1984년 2월 초 등반을 시작해 정상에 도착했고 얼마 후 그곳에서 다른 등반가들로부터 일장기가 발견됐습니다. 허나 우에무라는 이후 실종된 상태입니다. 하산 도중 우에무라는 5,500m까지 내려왔다고 베이스 캠프와 통신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색을 통해 5,200m 지점에서 그의 장비 대부분이 발견되었음에도 그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1987년 1월 29일 알래스카 항공 53편의 조종사들은 레이더를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 미확인 물체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항공기는 알래스카 서부에 위치한 도시인 놈을 출발해 앵커리지를 향하고 있었는데 35,000피트 상공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미확인 물체는 레이더상으로 항공기로부터 대략 97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비행 중이었습니다. 헌데 놀랍게도 미확인 물체는 점점 멀어졌는데 조종사들이 계산으로 속도를 확인해보니 시속 29,000km였습니다. 참고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비행기는 1967년 노스 아메리칸 X-15가 기록했던 시속 8,200km였는데 그렇다면 이건 무엇인가요? 2013년 9월 9일 9,7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지닌 앨런 포스터는 체로키 파이퍼 PA-32-260을 조종하며 조지아를 출발해 알래스카 트라이앵글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알래스카 야쿠타트에 기착해 연료 공급을 받은 뒤 다시 이륙했지만 18분 뒤 경비행기는 사라졌습니다. 지상 레이더로 확인된 건 사라지기 직전 그의 경비행기가
1100피트까지 하강했다는 것이었는데 미 공군 구조조정센터에서 197명의 인원과 57대 항공기를 동원해 대규모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허나 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색 작업은 그해 9월 20일 중단됐습니다. 크리스 맥캔들리스는 북미 지역의 여행을 다니다 1992년 4월 알래스카로 행선지를 정해 최소한의 보급품만을 가지고 히치하이크를 했습니다. 4월 28일 짐 갤리언이라는 지역의 전기 수리공이 데날리 부근의 외딴도로에서 맥캔들리스를 태워줬습니다. 당시 맥캔들리스가 경험도 부족해 보이고 챙겨온 보급품도 형편없어서 갤리언은 그에게 알래스카 여행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며 경고했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맥캔들리스는 이를 거부하고 그에게 부츠와 샌드위치만 지원받아 헤어졌습니다. 이것이 맥캔들리스의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맥캔들리스는 발견됐습니다. 외딴 지역의 버려진 버스에서 그의 생활 흔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유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사망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한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그가 다리를 다친 뒤 제대로 된 식량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의 독성 있는 씨앗을 먹고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미스터리고 그가 사망할 때까지 머물렀던 버스는 한동안 등산객들에게 유명한 순례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1992년 5월 3일 조종사 제프로스를 비롯해 승객 4명 등 총 5명의 사람들은 세스나 340 경비행기에 탑승해 야쿠타트를 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데 경비행기는 이륙 후 12,000피트 상공에서 앵커리지를 지난다는 보고만 남긴 채 더 이상의 교신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후 교신 내용을 분석하고 마지막 교신 지점 부근에서 6,000피트라는 단어와 결빙 조건이라는 단어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FBI 분석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 이후 지금까지 세스나 340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은 채 5명 모두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7월 4일 폴 마이클 르메트르는 알래스카의 제85회 마운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대회는 산길을 따라 5.6km 코스로 운영됐는데 당시 기상 조건은 안개가 약간 낀 상태였습니다. 헌데 르메트르는 대회 도중 사라졌습니다. 레이스에서 그는 고도 910m에 위치했던 반환점으로부터 60m 떨어진 정도 지점에서 대회 관계자에게 목격되기도 했지만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으로 반환점을 향한 이후 그는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 주 방위군이 동원돼 광범위한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산이 삼켜버렸다는 사람들의 표현처럼 사건은 의문만 남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안전을 위해 대회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뀌었지만 10년 전 그가 사라진 사실은 아직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1986년 11월 17일 일본 항공 1628편은 와인을 싣고 파리에서 출발해 도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알래스카 트라이앵글 상공을 지나던 중 화물기의 승무원들은 3개의 미확인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최초 승무원들은 군 항공기라 생각했었습니다. 3개의 미확인 물체 중 2개의 미확인 물체가 먼저 화물기와 동일한 속도를 유지한 채 접근하다 순간 중력을 무시한 움직임을 보이며 수초간 매우 밝은 빛을 낸 채 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헌데 이번에는 항공모함 2배 크기인 또 하나의 미확인 물체가 확인됐고 승무원들은 앵커리지 항공교통관제소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허나 이 마지막 미확인 물체는 하강 뒤 360도 회전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일본항공 화물기는 연방항공청에 이를 보고서로 제출했고 그들의 진술은 북미항공 우주사령부의 레이더를 비롯해 민간 레이더로 확인됐습니다. 1972년 10월 16일 미국 민주당 소속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헬 보고스는 그해 11월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알래스카주 하원 의원 닉 베기치와 그의 보좌관인 러셀 브라운 그리고 조종사인 돈 존즈와 함께 세스나 310 소형 항공기를 타고 앵커리지를 출발해 준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들이 탑승했던 항공기는 이후 실종됐습니다. 40대의 군 항공기와 50대 민간 항공기를 비롯해 미 해안 경비대까지 동원돼 수색에 나섰으나 이들의 흔적은 전무했습니다. 수색 당시 항공기의 비상신호도 확인해봤지만 법으로 비상탐지 송신기가 항공기에 장착되었어야 했음에도 신호의 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39일 만에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사라졌지만 알래스카주 하원 의원이었던 닉 베기치는 그해 11월 총선에서 실종된 상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1950년 1월 26일 더글러스 C-54 스카이마스터 항공기에는 8명의 승무원을 비롯해 2명의 민간인과 34명의 군인 등 총 4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출발해 미국 몬태나주 그레이스폴스 공군기지로 향했는데 최초 이륙 2시간 후 유콘즈 스네이크를 지날 때 항공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허나 이후부터 통신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더글러스 C-54 스카이마스터와 44명의 탑승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공군기지에 도착해야 할 항공기가 도착하지 않자 오퍼레이션 마이크라 명명된 수색작전이 전개되어 7,000명의 인원과 75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원됐는데 그럼에도 이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2월 20일 수색은 중단되었고 이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